슈테판 츠바이크작. 모르는 여인의 편지. 저명한 소설가 아시는 사흘 동안의 산악지대 여행을 마친 뒤 이른 아침 빈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을 훑어보던 그는 문득 오늘이 자신의 41번째 생일임을 떠올렸지만 그 사실이 특별한 기쁨이나 슬픔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하인은 우편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는 낯선 필체에 발신인 주소도 서명도 없는 두툼한 편지 한 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봉투를 뜯자 편지 맨 위에는 제목처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결코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제 아이는 어제 죽었습니다. 저는 사흘 밤낮을 이 작고 여린 생명을 위해 죽음과 싸웠습니다. 독감이 이 가여운 몸뚱이를 무섭도록 뜨겁게 달구는 40시간 동안 저는 아이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그 불안하게 움직이는 작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저녁, 저는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이 떠지지 않더군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는 서너 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사이 죽음이 아이를 데려갔더군요. 지금 아이는 귀염둥이 사내아이는 불쌍하게도 저기 좁다란 유아용 침상에 누워 있어요. 죽을 때 모습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아이의 두 눈을 감겨 놓았을 뿐이지요. 내 아이는 어제 죽었어요. 당신에게만 얘기하겠어요. 처음으로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겠어요. 내 삶 전부를 당신은 아셔야 해요. 내 삶은 항상 당신 것이었지만 당신은 내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죽고 나서야 내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내게 답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때는 내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추워서 덜덜 떠는 일도 더는 없을 겁니다. 계속 살아야 한다면 난 이 편지를 찢어버리고 늘 그래왔듯이 계속 침묵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 아무런 내막도 모른 채 주변의 유희에 빠져 있을 당신, 저의 존재를 한 번도 알지 못한 당신, 그러나 제가 언제나 사랑해온 당신뿐입니다. 죽은 아이 곁에 홀로 있자니 제 마음속 외침을 터뜨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시간에 저의 모든 것이었고 지금도 그런 당신 말고 도대체 누구에게 이 마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도 연민도 위로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 하나만을 당신에게 원합니다. 제가 고통스럽게 털어놓는 이 모든 고백을 부디 믿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뿐인 아이의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당신을 알게 된 그날부터 비로소 시작된 이 삶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이사 왔을 때 저는 13살이었고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의 맞은편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늘 상복 차림이던 가난한 미망인과 마르고 야윈 소녀를 당신은 분명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집엔 문패조차 없었고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이여,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처음으로 당신의 소식을 들었던 순간, 처음으로 당신을 보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저의 세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제가 평생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았듯이 부디 단 15분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참고 들어주십시오. 1장 13살 소녀의 첫 만남. 당신이 이사 오던 날 마차에서 내려지던 당신의 물건들을 보며 저는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도의 불상들, 이탈리아의 조각품들, 그리고 살면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책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당신이 안경을 쓰고 길게 흰 수염을 기른 마음씨 좋은 나이 지긋한 분일 거라 상상하며 남몰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처음으로 제 눈앞에 나타난 당신의 모습에 저는 그만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밝은 갈색 양복을 입고 소년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단숨에 2계단씩 뛰어오르는 당신은 너무나 젊고 아름답고 우아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당신에게 영원히 사로잡혀버린 그 운명적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친구와 대문 앞에 서 있던 어느 날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고 당신이 뛰어내렸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위해 문을 열었고 우리는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몸을 감싸 안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죠. 그리고 아주 낮고 친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사랑하는 이여,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부드러운 눈길을 받은 순간부터 제 안의 어린 소녀는 죽고 오직 당신만을 영원히 갈망하는 한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친구는 당신이 누구냐며 붉어진 제 얼굴을 짓궂게 놀려댔지만 저는 당신의 이름을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 버렸죠. 그토록 짧은 순간에 이미 당신의 이름은 제게 너무도 신성한 의미이자 세상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저만의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비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2장 열쇠 구멍 너머의 세상. 우리 집 문에는 작은 롯새로 만들어진 열쇠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둥근 구멍은 건너편에 있는 당신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제게는 세상을 향한 단 하나뿐인 눈이었지요. 아, 제발 이런 저를 비웃지는 말아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는 그 시절의 저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의심을 살지 두려워하면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문방에서 해가 가고 달이 가는 긴 세월을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손에 책을 들고 있었지만 제 온 신경은 팽팽하게 조여진 현악기의 줄처럼 오직 당신만을 향해 곤두서 있었지요. 긴 오후 내내 마치 매복하듯 그렇게 당신을 엿보고 당신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늘 당신 곁을 맴돌며 긴장과 설렘 속에서 살았지만 당신은 이런 제 존재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시계가 어둠 속에서 쉴 새 없이 똑딱거리며 시간을 헤아리고 있는데도 정작 당신은 그 태엽의 애타는 떨림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백만 번 초침을 똑딱거리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당신을 맴돌아도 저는 그저 당신의 무심한 눈길 한 번 받지 못하는 주머니 속 시계처럼 그렇게 당신 곁에 웅크린 가련한 여자였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에 매달렸던가요? 저는 당신의 손이 닿았던 문손잡이에 남몰래 입을 맞추었고 당신이 집으로 들어가기 전 무심코 던져버린 담배꽁초를 주워와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오직 당신의 입술이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제게 그 무엇보다 신성한 유물이 되었으니까요. 어쩌다 당신이 먼 여행이라도 떠나는 날 당신의 짐 가방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때면 제 심장은 공포로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없는 그 몇 주 동안 저의 생명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3장 절망적인 이별과 차가운 밤. 어느 날 어머니가 다소 진지한 태도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인스부르크 출신의 친척분과 재혼을 하기로 하셨다는 거였죠. 그 순간 심장으로부터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인스부르크로 이사 가야 해. 그 한마디에 제 눈앞은 캄캄해졌고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가구들이 하나둘 치워지고 팔려나갔습니다. 텅 빈 방에 야전 침대 2개만 덩그러니 남은 이사의 마지막 날, 저는 당신 곁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게 구원의 길은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어떤 자석 같은 힘에 이끌리듯
뻣뻣해진 다리를 이끌고 당신의 문 앞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저를 하녀로 아니 노예로라도 곁에 두어달라고 간청하고 싶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무서운 투쟁 끝에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당신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기 전 당신을 꼭 한 번만이라도 뵙고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저는 지독하게 추운 1월의 밤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차디찬 복도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행여나 잠이 들어 당신의 발소리를 놓칠까 두려워 담요조차 덮지 않았습니다. 발은 경련으로 오그라들고 팔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제 운명을 맞이하듯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새벽 2시나 3시쯤이었을까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끔찍했던 추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뜨거운 열기가 제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당신의 발치에 제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나직한 목소리 곁으로 어떤 여자의 농담 섞인 웃음소리와 비단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당신은 다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밤을 어떻게 살아서 넘겼는지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아무런 저항할 힘도 잃은 채 인스부르크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떠났던 인스부르크에서의 2년. 하지만 그녀에게 그곳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빈의 그 낡은 아파트 복도에 머물러 있었고 마침내 18살이 된 그녀는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빈으로 돌아옵니다. 가난한 양장점 점원으로 일하며 그녀가 매일 밤 찾아간 곳은 여전히 화려한 불이 켜진 그의 집 앞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그 후로도 매일 저녁 퇴근 후면 그녀는 굳게 닫힌 당신의 집 밖을 서성거리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당신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옛날 문을 열어주던 수줍은 소녀를 기억하지 못한 채 당신은 저를 그저 우연히 마주친 매력적인 18살의 낯선 여자로만 대했지요. 우리는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헤어질 무렵 당신은 제게 조금 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당신의 집으로 올라가던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터질 듯이 뛰었는지 당신은 결코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계단과 문 앞은 제가 수천 번을 서성이며 당신의 발소리를 기다렸던 곳이었으니까요. 열쇠 구멍으로만 훔쳐보던 당신의 방, 제 어린 시절의 모든 꿈이 깃든 그 공간으로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갔을 때 제 온몸은 기쁨과 고통으로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바쳤습니다. 이전에 어떤 남자도 저를 만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구속받기 싫어하고 가벼운 유의를 즐기는 당신이 행여나 책임감에 놀라 달아날까 두려워 저는 그저 익숙한 여인인 척 제 모든 부끄러움을 억눌러야만 했으니까요. 그저 당신 곁에 누워 당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둠 속에서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과의 사흘밤이 남긴 것은 지독한 그리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끝내 당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유롭고 우아한 삶에 자신의 가난과 구속이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이름을 버린 채 차가운 세상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당신을 닮은 나의 아이. 그 아이는 나의 전부였고 당신이 내게 남긴 유일한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때로는
돈 많은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는 비참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핏줄인 그 아이를 품위 있게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매일 밤 아이의 얼굴에서 당신의 눈매를 찾았고 아이의 목소리에서 당신의 숨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그렇게 매일 당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떠나려 할 때 당신은 파란 크리스탈 꽃병에서 하얀 장미 4송이를 꺼내 제게 주셨지요. 저는 그 후로도 며칠 동안이나 당신이 주신 그 꽃잎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었답니다. 당신의 그 맑고 아름다운 아이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당신이 속한 저 위쪽의 밝고 화려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기에 저는 기꺼이 저 자신을 팔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유한 남자들의 연인이 되었고 그들은 저를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언제나 당신의 부름만을 기다리며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밤 타바랭 무도회장이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부유한 애인과 함께 있던 그곳에서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 사이로 문득 당신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처음 여자로 눈뜨게 했던 그 부드럽고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말입니다. 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번에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매력적인 낯선 창부로 새롭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코트조차 챙기지 않고 저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애인을 그 자리에 버려둔 채 오직 당신의 손짓 하나에 홀린 듯 당신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다시 당신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책상 위 푸른 크리스탈 꽃병에는 제가 어제 당신의 생일을 맞아 남몰래 보냈던 하얀 장미가 꽂혀 있었지요. 당신은 저를 안았고 우리는 또다시 열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의 헐벗은 몸을 품에 안고서도 저를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 있던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유일한 당신이 제 머프 속에 몰래 지폐 몇 장을 찔러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한 저를, 당신 아이의 엄마인 저를, 당신은 하룻밤을 보낸 거리의 여자로 취급하며 돈을 지불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당신의 얼굴을 내리치고 싶은 심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저는 도망치듯 방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꽃병에 꽂힌 그 하얀 장미 한 송이를 가져가도 되느냐고. 당신은 그 꽃을 보낸 이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완전히 잊은 채 미소 지으며 꽃을 내밀었지요. 도망치듯 뛰쳐나오던 현관에서 저는 당신의 늙은 하인 유한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 사랑하는 이여, 그 늙은 하인은 단 1초 만에 저를 보며 화들짝 놀란 눈빛으로 제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10수년 전에 그 어린 소녀를 하인조차 알아보았는데 당신만은 저를 영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적선하듯 준 그 지폐를 저를 알아본 하인의 손에 모두 쥐어주고는 그곳을 영원히 빠져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했고 모두가 저를 알아보았지만 오직 당신만은 저를 잊었고 결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제가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지만 제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이 흘러가듯 제 곁을 스쳐 지나가고 돌멩이를 밟듯 저를 밟고 지나가며 언제나 저를 영원한 기다림 속에 내버려 둔 채 저를 한 번도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 당신, 사랑하는 이여,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도 얼굴도 없는 채로 어둠 속으로 떠납니다. 당신이 제 죽음을 멀리서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에 저는 편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 것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한다면 저는 차마 죽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더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나 무겁고
온몸에 뼈가 쑤시고 열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끔찍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여, 안녕.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지막 숨을 다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떠나도 당신의 밝고 아름다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요. 제 죽음이 당신에게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제 아이가 떠났고 나 또한 곧 떠납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해마다 당신의 생일이 오면 서재의 그 푸른 꽃병에 노란 장미를 꽂아주세요. 내가 매년 당신 몰래 보내왔던 그 꽃들을요. 하지만 이제 누가 매년 당신의 생일에 하얀 장미를 보낼까요? 아, 당신의 책상 위 그 꽃병은 이제 텅 비어 있겠지요. 1년에 단 한 번 당신 곁을 맴돌던 제 생명의 작은 숨결조차 이제 영원히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제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매년 당신의 생일마다 당신 스스로 장미를 사서 그 꽃병에 꽂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죽은 이를 위해 1년에 한 번 미사를 올리듯 말입니다. 저는 이제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사랑하며 오직 당신 안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아주 잠시라도 당신의 생의 어느 틈에 나라는 존재가 잠시 머물렀음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히 나의 사랑, 단 한 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 당신이여. 굿바이.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웃집에 살던 꼬마 아이, 18살의 소녀, 그리고 무도회장의 여인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고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물 밑바닥에서 흔들리는 돌멩이처럼 형태가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림자가 밀려왔다 밀려갔지만 끝내 선명한 하나의 얼굴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 푸른 크리스탈 꽃병에 머물렀습니다. 꽃병은 비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생일에 꽃병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흠칫 놀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이 갑자기 열리며 다른 세계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죽음과 불멸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고 그는 형체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여인을 마치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처럼 열정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작가에 대하여 한 여인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낸 이 작품의 뒤에는 소설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실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881년 오스트리아 빈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츠바이크는 프로이트의 심리 분석을 바탕으로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세밀하게 그려내며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국경을 넘어 전 유럽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평화와 지성이 지배하는 하나의 유럽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광기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오스트리아에도 나치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유대인이었던 츠바이크의 책들은 불태워졌습니다. 그와 절친했던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나치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제작 명단에서 츠바이크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기도 했지만 거대한 폭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934년 츠바이크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런던으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이 유럽을 휩쓸자 그는 미국을 거쳐 남미의 브라질까지 머나먼 도피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전황이 여전히 독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던 1942년 2월 23일 결국 브라질의 작은 집에서 젊은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상으로 모르는 여인의 편지. 내 긴 여행은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내내 먹먹한 가슴과
아린 감정은 여운으로 남기겠습니다. 달빛 아래 문장 드림.